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및 실습 2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 언어의 필수 문법 정리를 하겠는데요. 1학기 때 저희가 수업을 했었습니다만 대면 수업이 아닌지라 좀 제가 불안해서 문법 정리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연산자와 조건문 이걸 2주차 때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이번 차시에는 연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술 연산자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대입 연산자가 나오는데 대입 연산자는 equal이라고 읽죠. 근데 이 연산자는 보통 같다라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연산자는 같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 연산자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모든 수식의 계산이 이루어진 후에 왼쪽에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다라는 연산자는 equal을 이렇게 두 개를 쓰죠. 그리고 이 두 개는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하나의 문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 번 타이핑을 했을지언정 이거는 하나의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띄어쓰지 말고 붙여 써야 됩니다. 이 두 개짜리는 같다라는 연산자로서 산술 연산자가 아니라 비교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는 우리가 산수 시간에라고 해 산수 시간에도 수학 시간이 아닌 산수 시간에도 봤던 연산자고요. 이제 곱하기는 산수 시간에 이렇게 X자 표시로 배웠겠죠?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별표 표시, 그 Shift 키와 상단에 있는 팔자, 숫자 키를 같이 누르면 나타나는 스타 표시로 표현을 하는 거. 그리고 퍼센트로 표현하는 나머지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MOD라고 해서 모드라고 읽어요. 그리고 어떤 언어는 이렇게 모드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나머지 연산자는 이용 범위가 꽤 많은데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 중에서 짝수, 홀수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짝수를 구분해라. 이렇게 쉬운 문제는 없지만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서 짝수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럼 짝수라는 것은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짝수라고 합니다. 그럼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은 2의 배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2의 배수를 구할 때는 2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또 다른 경우에 즉 이 홀짝 이걸 떠나서 6의 배수일 경우 즉 6마다 6개마다 어떤 규칙적인 일이 이루어지면 6의 배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의 배수일 경우 10의 배수일 경우 이러한 배수를 판단할 문제 때 또는 짝수를 판단하는 문제일 때 이런 경우에 if문과 함께 이 나머지 연산자를 많이 씁니다. 자, 짝수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어떤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짝수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장을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if 어떤 변수 나머지 연산자 2 equal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변수 이름이 a라고 한다면 if하고 어떤 변수 이름이 a라고 한다면 a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 그리고 2 그러니까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하고 같냐 이 말은 꼭 2로 나누어 떨어지느냐 이 말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a라는 변수에 저장된 어떤 값이 2로 나누어 떨어지면 즉 이 말은 a에 들어있는 값이 짝수이면 이런 말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연산자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연산자라는 거 꼭 기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예제인데 그 클래스 이름 부분을 제가 절단하고 넣어놓은 경우입니다. 캡처해서 넣어놓은 케이스인데 지금 메인 메소드만 지금 넣어놓은 케이스예요.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 안에서 자바 클래스를 만들어서 실습을 하잖아요. 이런 실습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 후반부에서 제가 기출문제 하나를 가지고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때 이클립스를 띄워서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까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세요. 이거는 지금 연산자식을 그 수식이죠. 수식을 표현하고 그 수식의 결과값을 그 프린트문으로 출력하고 있는 예제입니다. 이 프린트문을 출력할 때 시스템이라는 것은 내 컴퓨터라는 뜻이죠.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출력 부분 중에서 printf라는 함수를 이용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예제도 제가 그 위에 클래스 부분 다 절단하고 메인 메소드부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예제는 지금 한 화면에 다 담아 있지가 않고 이게 다음 장까지 같이 있는 예제입니다. 보면 인트형 변수들과 플로트형 변수가 지금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지금 7번 라인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게 보면 A, B, C 즉 전부 정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3개가 계산이 됐을 때 덧셈, 뺄셈은 우선순위가 똑같아요. 그럴 때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리절트 1에 들어갔는데 리절트 1 또한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 7번 라인에 대해서는 정수끼리 계산한 후에 정수에 저장되고 있으므로 뭐 손실된 값도 없고 그대로 저장이 되겠군요. 그리고 10번 라인에서 A와 B와 C가 계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정수이고 뭐 절단된 값이 없으면서 정수 리절트 1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곱하기와 더하기가 있을 때는 좀 신경을 쓸 게 있죠. 네, 우선순위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원래 덧셈, 뺄셈은 우선순위가 같지만 곱셈에 들어갈 때 곱셈, 나눗셈은 우선순위가 같아요. 근데 덧셈과 곱셈 이렇게 같이 들어갔을 때는 곱셈이 우선순위가 더 높죠. 근데 이걸 그대로 읽어서 덧셈부터 하는 것처럼 생각된다면 착각이고요. 이거는 계산 결과가 B 곱하기 C를 한 후에 A가 더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인식적으로 쉽게 그렇게 쉽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괄호를 이용해서 B와 C를 묶어주면 더 알아보기 쉽겠죠. 아니면 인위적으로 A와 B를 먼저 더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때는 필수적으로 A와 B를 가로로 묶어주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3번 라인에서는 지금 플로트라는 것을 괄호로 묶어져 있죠. 이것을 우리가 캐스트 연산자라고 합니다. 지금 C라는 것은 분명히 정수형, 인트형이었어요. 근데 이 C라는 변수 앞에 플로트형 이름이 타입 이름이죠. 플로트라고 써주면서 괄호를 묶어놨던 것은 이것은 캐스트 연산자라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이 플로트형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뭐 C 안에 3점이 3이 들어있었다면 3.0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나눗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A 곱하기 B 나누기 C가 되는데 이 곱하기와 나누기는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따라서 곱하기 먼저 하고 나누기가 이루어지는데요. 곱하기는 A와 B가 정수형이었으므로 정수형 곱하기 정수형에서 곱하기 결과는 정수형이에요. 그런데 정수형 나누기 실수형이 돼버리는 거죠. 이때 그 더 큰 타입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묵시적 형변환 또는 암시적 형변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임플리시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암시적, 묵시적, 임플리시티 같은 말이고요. 자동으로 형변환이 일어나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플로트하고 가로를 묶어서 표현해주고 있는 명시적 형변환이고요. C가
실수형이고 A, B가 정수형인데 정수형과 실수형이 계산이 되면서 실수로 확장되는 것을 묵시적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A 왜 오른쪽에 있는 즉 13 라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수식의 결과는 플로트형이 됩니다. 그런데 자 위에서 선을 할 때 result 2가 정수형인가요? 실수형인가요? 네. 5번 라인을 보면 실수형이죠. 그래서 실수형 결과값이 실수형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따라서 계산 결과는 실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result 2가 출력이 어디서 되고 있는지 봐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13번 라인에서 result 2를 출력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16번 라인에서 몫을 구하고 있는데 C 나누기 B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C 나누기 B에서 지금 1번, 2번 이거는 맞추라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안에 지금 뭐가고 지금 이게 변수 그게 써 있는데요. 이건 뭐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어떤 예제를 캡처해서 가져오다 보니 이런 상태가 됐는데요. 이 실행 결과 창을 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하고 나머지 그대로 읽으세요. 영어 나머지하고 몫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은 몫이 되겠고 2번은 나머지가 되겠는데요. C 나누기 B가 되겠네요. 자, 위에서 보면 C에는 4가 들어있고 B에는 3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나누기가 뭐 4 나누기 3 이게 되나요? 그러면 이 나눌 때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위에서 보면 우리가 저장할 때 목도 정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몫이라는 변수가 실수였다고 해봅시다. 그래도요. 실수값은 안 나오고 실수값은 실수값이네요. 근데 소수점 이하짜리 값은 안 나와요. 왜냐면 1이 일단 오른쪽에 있는 C 나누기 B가 정수 나누기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값이 되잖아요. 그게 왼쪽에 있는 것이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정수가 돼서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1.0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현재 16 라인에서는 목이라는 변수는 정수형이라서 1이 나오죠, 1. 근데 목이 실수형이었다 하더라도 1.0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산 결과가 정수형이니까. 그리고 19번 라인은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4를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 나오고 나머지는 1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도 1이 되겠네요. 이거는 대입 연산자와 그 산술 연산자가 합해진 경우가 있어요. 자, 더해서 대입한다. 이거는 왼쪽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더한 후에 다시 왼쪽에 대입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대입 연산자와 같이 쓰는 혼합인데요. 이런 연산자를 쓸 때는 오른쪽에 있는 수식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식이 간단할 때 쓰는 것입니다. 자, 사용 예를 보면 a 플러스 이퀄 3 이것처럼 오른쪽에 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것이지 오른쪽에 수식이 곱하기 나누기 막 이렇게 복잡하게 가로까지 있고 이런 경우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줄에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이거를 증가연산자, 감소연산자라고 해서 이걸 둘 다 통칭해서 증감연산자라고 합니다. 이게 플러스가 앞에 있는가, 플러스가 뒤에 있는가에 따라서 더해지거나 빼지는 그런 효과가 세미콜론 다음에 이루어지는가, 즉 문장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가, 그 라인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증가연산자의 그 예제를 보게 되면 a 플러스 이것은 a는 a 플러스 1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거는 a 플러스 a 이거나
A 플러스 플러스 이거나 5번 라인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어떤 수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A 플러스 플러스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전치 연산자든 후치 연산자든 제가 말하는 전치냐 후치는 이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연산 어디에 있든 간에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10이기 때문에 5번을 수행하게 되면 11이 되는 것이고요. 자, 6번 라인에서 A를 찍으면 1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8번 라인에서는 하나를 감소해서 다시 A에다가 넣는 효과가 똑같아요. 따라서 8번을 수행하고 나면 하나가 줄어서 10, 말 그대로 10이 출력되는 거죠. 그리고 10에서 5를 더한 후에 다시 A에다가 저장하니까 A는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출력각을 보면 11, 10, 15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더하고 빼고 나누어주고 해서 다시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후치, 전치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장에서 직접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칸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맞춰보기도 해보죠. 자, 5번 라인을 보게 되면 B는 A 플러스 플러스가 들어가 있어요. 자, A 플러스 플러스는 이 문장을 수행한 후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 문장을 이 문장 세미콜론을 넘어가지 않았을 때이니까 A가 B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A는 현재 10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라인에 보면 A는 10이 들어있죠. 4번, 5번 라인에서 A는 10이에요. 그 10을 B에 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B에도 1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콜론이 지나고 나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서 A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B에는 A가 증가되기 전에 값인 10이 들어가고요. 이 5번 라인이 끝나고 나서 A가 11이 됩니다. 따라서 5번 라인이 끝나고 난 후에 6번 라인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B는 10이 되는 거고 6번 라인에서 만약에 A도 출력을 했다면 A는 11이 됐겠네요. 자, 8번 라인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9번 라인에서 B를 출력했더니 12가 나왔어요. 자, 12가 나왔다는 것은 B가 2개가 증가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B에 A를 넣는 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증가를 시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B equal 플러스 A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7번 라인에서 즉 6번 라인에서 A는 11이에요. 그러면 A에다가 하나만 더 더하면 되는데 즉 A 뿔뿔하면 되는데 A 뿔뿔하면 그 현장이 아니라 다음 라인부터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뿔뿔을 붙이는 거죠. 따라서 8번 라인의 답은 B equal 플러스 A 이렇게 한다면 하나를 더해서 B에 대입을 하는 꼴이 돼요. 6번에서 A가 11이었기 때문에 하나를 더하면 12가 되죠. 그거를 B에다 대입하는 꼴. 따라서 8번 라인에는 B equal 플러스 A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관계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둘 간의 이양 연산자죠. 그래서 양쪽에 어떤 항을 끼고 있으면서 비교를 해주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부울 연산자라고도 하는데요. BOOL. 그래서 부울 연산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부울 연산자라고 말하는 것은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걸 따지는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참이니 거짓이니 이렇게 구별되는 그런 연산자를 말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연산자가 같다라는 연산자고요. 두 번째는 같지 않다. 이때 우리가 유심히 봐두면 어떤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같다라는 연산자 빼고 나머지들을 봤을 때는 이 콜이 전부 뒤에 나온다는 거. 즉 크거나 같다지 같거나 크다 아니라는 거. 그리고
같거나 같다지 같거나 작다 아니라는 겁니다. 같지 않다지 이게 같지 않다 할 때 not equal이잖아요. equal not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equal부터 쓰지 않고 있다는 거 굉장히 유심하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제에서 그 앞에서 나오는 크거나 같다, 작다 이런 것들을 전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예제인데요. 이거의 그 주의 관점은 왼쪽에 있는 항목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항 연산자인데 왼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논리식 들어보셨죠? 항상 참인지 거짓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식. 이거를 논리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논리식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이 있어요. 그 식과 식을 또 다른 연산자를 가지고 연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식이 있는데 그 식은 반드시 참인지 거짓인지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식이어야 돼요. 그 식들을 가지고 연산할 수 있는 연산자, 그게 바로 논리 연산자입니다. 그 논리 연산자에는 and, or, not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and 표시할 때 ampersand라고 읽는 and 기호로 표시하는데요. 키보드에서는 Shift 키하고 위에 상단에 있는 숫자 키 중에서 7번 키가 되겠습니다. 같이 누르면 나옵니다. 이걸 필기 시험 볼 때 학생들에게 쓰라고 하면 높은 음자리표를 그려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한번 잘 따라 그려보세요.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갔는데요. 오른쪽 아래쪽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면서 둥글게 그리고 다시 왼쪽 아래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올려주는 그런 모양으로 그리면 되는데요. 이걸 두 개를 그려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짜리는 비트 논리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비트 연산자는 저희가 잘 안 다룰 겁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만 지금 유심히 볼 건데요. 앰퍼샌드 두 개를 쓰게 되면 and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게 수직바가 있죠. 이거는 키보드에서 Shift 키랑 같이 누르셔야 되는데요. 1,000원, 2,000원 할 때 원 표시가 표시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보통 대부분의 키보드 중에서 엔터키 근처에 있을 거예요. 보면은 원 표시 보이죠? 그 표시와 Shift 키를 같이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수직바가 그려집니다. 실제로는 그 한 직선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직선처럼 그려지지만 그거는 수직바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개에서 두 줄을 그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아니다 라는 것은 느낌표죠. 이거는 느낌표 이퀄 해가지고 관계 연산자 때 봤던 건데요. 느낌표 하나만 붙이면 아니다 라는 부정이 되는데 낫이 됩니다. 이것은 단항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and, or은 이항 연산자예요. 양쪽에 수식이 나와야 되는 거고 not 이거는 단항 연산자입니다. 자,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이항 연산보다는 단항 연산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물론 괄호가 더 높아요. 사용 예제를 보게 되면 and, or, not인데요. 자, 위에 and부터 사용 예제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괄호가 있죠. 솔직히 이 괄호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괄호로 묶어놓은 것이고요. 괄호를 하지 않더라도 이 and는 나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100보다 크다 라는 관계 연산자를 이용한 수식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A가 200보다 작다 라는 관계 연산자를 이용한 수식이에요.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가 있을 때는 관계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괄호가 없다고 해도 A가 100보다 크다, A가 200보다 작다 이 두 문장이 and보다 먼저 수행이 됐어야 됩니다. 그러면 A가 100보다 크다. 만약에 A가 어떤 값이었다면 자 A가 150이었다고 합시다. 150이었다고 한다면 A는 100보다 크다가 참이죠. 자 A는 200보다 작다가 참이죠. 그러면 참과 참이죠. 참과 참은
and 결과는 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크다 작다는 예, 아니요.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그런데 and와 or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거를 true, false 표라고 하고 또 이거를 진리표라고도 하고 truth table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A와 B가 지금 하나의 각각 항목이라고 했을 때 true일 때, true일 때, true일 때, false일 때 해서 두 가지 그 경우를 가지고 조합을 하면 네 가지 조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조합을 and 연산과 그 다음에 or 연산과 not을 본 겁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and의 경우에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다 거짓이다. 그리고 이 and라는 것은 실생활에서 and 이렇게 말하진 않죠.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시험 문제에서는요. 실생활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실생활에서는 and란 말을 안 해줘요. and로 연결하셔 이런 말을 안 해주고 이제 그리고란 말도 잘 안 써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학생은 어디 놀이공원에서 여기 놀이공원에서 입장 가능한 사람을 체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조건을 보게 되면 키가 150cm 이상이면서 몸무게는 30kg 이상인 사람만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게 돼요. 그러면 이 조건을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사람의 정보가 이 식을 통과됐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입장할 수 있는가 이걸 보게 되는 건데 이때 조건식에서 표현할 때 뭐뭐이면서 이렇게 있는 것은 and로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or, and 써라 이런 말은 절대 안 해주고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도 안 해줍니다. 이거나 이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은 and는 그리고가 아니라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뭐뭐인데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OR은 뭐뭐이거나 뭐뭐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문제를 읽고 이거를 OR로 할 건지 AND로 할 건지 판단해서 그 수식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제외하고 이러면 not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여기 밑에 시스템 아웃점 printf 그게 좀 볼게요. 보면 아까 나왔던 그 수식을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요. A가 뭐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는 A가 99가 나왔네요. 그러면 99 아까 저는 150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럴 때는 true가 나왔는데 현재 A는 99예요. 그러면 99는 10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거짓이 돼버리죠. and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기 때문에 앞에 문장에서 거짓이 하나 나와버리면 뒷문장은 검사할 필요도 없어요. 단축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에서 거짓이 하나 나오면 뒷문장은 아무리 참이 나오든 거짓이 나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결과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문장까지만 검사하고 바로 false가 답이 나가게 됩니다. OR의 경우에는 둘 다 거짓일 경우에만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문장이 하나라도 참이 되면 그냥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거짓일 때는 뒷문장까지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99가 100보다 크거나 같다가 거짓이 되니까 뒷문장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뒷문장은 참이죠. 그래서 이 OR의 결과값은 true, 참이 됩니다.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므로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참이 되는 거죠. 그리고 A가 100하고 같다? no. 그 false잖아요. 근데 그 값에 대해서 equal, not을 해놨죠? 따라서 이것은 true가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제가 잠깐 여기 포인트를 좀 바꿔서 자, not 하나 있습니다. 또 not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3이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것을 다시 3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요? 자, 이것은 그 결합 법칙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결합하고요. 이렇게 결합합니다. 그리고 안쪽부터 수행을 하는 거죠. 자, 3의 낫. 3의 낫은 3이 아닌가요? 모든 거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0이 아닌 값은 모두 거의 참으로, true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3은 true가 되는 건데요. 3이 3의 낫이니까 false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false의 낫이니까 그 후에 최종값은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이 아니라 true가 나와야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번 맞춰보면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출력 결과, 이 출력 결과를 보면서 한번 보세요. 비트 연산자는 시험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으나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데요. 앞에서 나왔던 논리 연산자에서 and, or, not 보셨잖아요. 그때 이 and가 이 하나짜리, or 하나짜리, 이거는 비트끼리 하는 and, or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베타적 논리합이라든지 부정, 이거는 not이에요, not. 근데 그 다음에 이제 shift라는 것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비트들이 한 비트씩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한 비트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게 2의 배수, 2로 나누어지는 효과, 2로 곱해지는 효과가 나오긴 해요. 그리고 이 비트끼리 엔드 연산하거나 비트끼리 오화 연산하면 어떤 한 덩어리를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한 덩어리를 모두 0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한 덩어리를 모두 1로 만들어 버리거나 이러한 마스크를 준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여러분은 지금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이건 너무 힘드니까 궁금해요. 그런 학생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순위 정리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연산자가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정리해 보면 비트 연산자 그리고 일반 연산자로 크게 볼 수가 있고요. 비트 연산자를 빼고 이제 나머지 연산자들만 봤을 때는 가장 우선순위가 큰 것은 괄호예요. 그리고 괄호 다음에 큰 것은 그 이항 연산자, 단항 연산자를 놓고 봤을 때 단항 연산자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2등에서 보는 이거 플러스는 단항 연산자 아닌데요. 마이너스도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단항 연산자로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자, 4번 라인에 있는 것은 산술 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즉 4번 라인에서는요. 덧셈 뺄셈이고요. 2번 라인에서는 그 음수 양수를 나타내는 그런 기호예요. 그래서 단항 연산자라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 일단 빼기고요. 앞에 그 음수 마이너스 3, 음수 3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에 빼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리고 아니다 할 때 not. 그 다음에 이 비트, tilda는 비트 연산자의 not이죠. 그래서 이 단항 연산자가 높고요. 자, 가로 열고 타입 써 있는 건 뭐게요? 이거는 가로 열고 int 가로 닫고 강제로 int형으로 바꿔주기. 가로 열고 플로트 가로 닫고 강제로 플로트형으로 바꿔주기. 앞부분에서 플로트형으로 바꾸는 예제 보셨죠? 그래서 강제로 타입을 바꿔주는 캐스트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항 연산자들이 우선순위가 더 높고요. 이 화살표는 뭐냐면 이게 여러 개가 겹쳐져 있을 때는 오른쪽에서 결합을 해간다. 아까 제가 하나 보여드렸죠? not, 3. 어떻게 할게요? 안쪽에서 묶고 바깥쪽으로 묶어갔죠. 그래서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나갔는데 그거는 결론은 이렇게 보였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이거 했을 때 어떻게 보였어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그 화살표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듯한 화살표.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 산술 연산자 나오죠? 그러면 이제 단항 연산자냐, 이항 연산자냐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산술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리고 관계 연산자가 높고요. 논리 연산자가 높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괄호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다낭 연산자, 산술, 관계, 논리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거 다 수행한 후에 왼쪽에 대입하죠. 대입 연산자가 마지막으로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화살표는 뭐라고요? 네, 결합해가는 법칙이에요. 자, 기출문제 경험하기라고 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 만든 게 아니고 진짜 기출문제예요. 근데 쉬운 걸 하나 가져와 봤어요. 시험 문제 중에서 이렇게 쉬우면 다 좋겠는데 다 이렇지만은 않아요. 자,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자연수가 있어요.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절대. 자, n과 m이 있는데요. 이 n과 m이 매개변수로 주어진대요. 함수라는 거겠죠? 저희가 함수에는 매개변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n부터 m까지, 즉 같지 않으면서 n부터 m까지 그러면 n이 m보다 더 작다는 뜻이에요. 자, 자연수 중에서 정보가 또 나왔어요. 자연수래요. 그러면 모두 0 이상이고요. 자연수는 정수는 0하고 음의 정수도 있지만 자연수는 0이 안 들어가죠.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 자연수 중에서 짝수들의 제가 짝수 구별법 말씀드렸죠. 짝수는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고 했습니다. 자, 짝수들의 제곱의 합을 리턴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n부터 m까지 숫자를 하나씩 검사를 하라는 뜻이에요. 검사를 하되 그 숫자가 짝수이니? 네, 그러면 그 짝수의 제곱을 구하래요. 짝수가 아니면 그냥 스킵, 또 짝수면 제곱, 짝수가 아니면 스킵. 그러면 그 제곱을 해놓고 각각 제곱한 거를 다 합산하래요. 그거를 함수에서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해서 볼게요. 자, 매개변수가 n하고 m이라고 했어요. 그걸 다시 설명해주고 있네요. 1 이상 왜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000 이하래요. 그리고 n은 항상 m보다 작대요. 같거나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반환값은 최종 그 함수에서 되돌려주는 값을 말합니다. n부터 m까지의 수 중에서 짝수인 수의 제곱의 합을 리턴하는 겁니다. 자, 예제가 나오네요. n이 4이고 m이 7일 경우에는 자, 4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4가 짝수 맞죠? 그럼 옆에 예제 풀이 예시 설명 볼게요. 4는 짝수가 맞으면 4의 제곱은 얼마게요? 4, 4, 16. 맞죠? 자, 5는 짝수 아닙니다. 그 다음에 6은 짝수 맞네요. 그럼 6, 6이 36. 맞죠? 자, 7은 짝수가 아닙니다. 8은 안 하죠. 왜요? 4부터 7까지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4와 6의 제곱은 16 더하기 36에서 52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52가 찍히면 되는데요. 자, 여기 지금 소스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소스를 딱 주고 여기에 소스를 작성해 주세요. 그 부분에 여러분에게 코딩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지금 제가 종료를 하고요. 이클립스를 띄워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수행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클립스 띄워놨었는데, 예. 이클립스가 한번 이렇게 실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행을 해야 하는데 방금 또 눌렀네요. 그리고 이클립스에서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시험 볼 때는 바로 그 현장에서 CBT 방식이에요. 그래서 바로 타이핑해도 되지만 지금 집에서 실습을 해볼 때는 여기 이렇게 해보셔야 되잖아요. 뉴 해서 자바 프로젝트 화면이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말로 해줄 테니까 보시면 돼요. 자바 프로젝트 이름에는 한글을 쓰셔도 되잖아요. 제가 예시라고 썼어요. 예시. 그리고 여기 use default location이라고 한다는 것은 처음에 이클립스 실행할 때 그
워크스페이스를 어떻게 잡을 건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에 폴더를 지정해 주거든요. 그 폴더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브에 그 이클립스 예제들을 다루고 있는 폴더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폴더를 잡고 있는 거고요. 자바 SE 저는 9 버전에서 하고 있는데 제 솔직히 버전을 여러 개를 깔아 놨거든요. 진짜 많이 깔려 있죠. 그래서 뭐 8에서 해도 상관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특별히 설정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자, 왼쪽에 보면 패키지 익스플로러가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창에서, 제가 이렇게 눌렀어요. 펼쳤어요. 그러면, 예시 1이라는 그 프로젝트 이름이 펼쳐지고요. src라는 폴더가 보이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new 가서 클래스를 만드세요. 그러면 클래스를 만드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름을 만들 때 영어로 만드시고요. 반드시 첫 번째를 대문자로 만드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스가 여기서 그 주어진 소스를 이용할 거잖아요. 그러면 소스를 가만히 봤더니 클래스 이름이 주어져 있어요. 솔루션이라고 클래스 이름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갖다가 쓸 거라서 제가 여기 네임에다가 솔루션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퍼블릭이고요. 이 안에서 메인 메소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짜는 게 아니고 메인 메소드까지 다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을 체크를 안 하고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제가 피니시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패키지는 저절로 지금 생기는 거고 퍼블릭 클래스 솔루션까지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 예제에 있는 것을 소스를 클래스 솔루션까지는 생겼어요. 뭐 임포트 자바 유틸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말고 저 그냥 이 전체를 다 갖다 쓸래요. 그러면 다 갖다 복사해서 이 부분에다가 다 갖다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놓고, 자, 실행 부분 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에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이 부분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그 메인부터 항상 실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메인부터 보면요. 지금 솔루션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솔직히 솔루션 비어 있으니까요. 내려보면 n이 4가 있고요. m이 7이 있어요. 제가 예시에서 봤던 그걸 그대로 주고 있고요. 이 메인 함수는 솔직히 체크하는, 즉 테스트하는 함수예요. 아니,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석 처리를 보면 아래는 테스트 케이스 출력을 해보기 위한 메인 메소드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행을 해보면 이 메인 메소드가 실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시에서 보여줬던 그 결과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럼 52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 솔루션이라는 이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오죠.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해보면 어때요? 0입니다. 반환값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answer는 0인데 return도 answer니까 0이니까 당연히 0이 찍히겠죠, 렛이. 여기 보면은 sol.solution에서 이 부분을 객체를 new해서 지금 여기 객체화 시켰잖아요. 객체화 시켜서 그 객체화 시킨 것에 대해서 솔루션을 호출해서 지금 넷에다가 저장해서 넷을 호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답이 당연히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반복을 해서 이 매개 변수 n하고 m을 이용해서 여기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n부터 m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검사를 하되 이게 짝수인가를 검사해서 짝수가 맞다면 그 짝수의 제곱을 해서 다 더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answer가 0이고 answer가 return 되는 거 보니까 answer가 제곱해서 더해지는 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 처리를 한다는 거죠. 다 검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검사하냐면 이 포문은 반복문이기 때문에 반복문을 쓸 때는 반드시 반복을 제어할 수 있는
반복 제어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바 같은 경우는 선언적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로 쓰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선언하고 써도 됩니다. 그러면 시험 볼 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i를 선언해 놓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서 answer는 0 했잖아요. 그 옆에 쉼표 하나 짓고 I 하나 선언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I는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면 N부터. N이 지금 여기서 상단에서 대문자로 들어왔죠. 근데 나 혼자 소문자로 쓰시면 이렇게 N 소문자 쓰면 그 소문자 N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에러가 나겠죠. 항상 매개 변수로 넘어올 때 뭘로 넘어왔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대문자 N이에요. 지금 예제에서. 그러면 여러분 대문자 N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세미콜론 찍고 자 I는 N부터 I가 M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왜? M까지니까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I는 N부터 그리고 i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때 i 플러스 플러스 말고 플러스 플러스 i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집합교를 제가 중괄 이렇게 집합교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검사하겠습니다. i를 검사하는데 i가 먼저 짝수인지를 검사해야겠죠. 자, 검사한다는 것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판단할 때는 if를 쓰겠죠. if. 만약에 하면서 쓰겠습니다. i가 짝수이냐 어떻게 검사한다고요? 2로 나누어 떨어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i를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i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하고 같습니까? 즉 2로 나누어 떨어집니까? 라는 뜻이에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은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그거는 2의 배수, 즉 짝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짝수의 정의가 그래요. 2로 나누어 떨어진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i가 2로 나누어 떨어지면 그러면 뭐라고요? 짝수란 뜻이에요. 그러면 짝수면 이때 이 i는 짝수니까 i 곱하기 i 하면은 이거는 i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를 어디다 넣는 거예요? answer에다가 자 answer 철자 오타 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위에 있는 answer를 복사해 올게요. 이렇게 answer에다가 그냥 넣으면 될까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이렇게 대입만 해버리면 최종 구해지는 짝수의 그 제곱만 대입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답은 최종 것만 더해지는 게 아니라 대입이 되는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짝수란 거의 모든 짝수들의 그 제곱은 모두 다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적이란 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거든 간에 원래 있던 answer에는 그 앞부분에 있던 그 제곱의 값이 더해져 있겠죠. 그래서 answer에 있는 것을 다시 불러와서 answer에 있는 걸 불러와서 그 후에 나오는 제곱을 곱해서 다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먼저 하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대로 적용하면 이 i 곱하기 i를 먼저 한 후에 원래 answer에 뭐가 들어있든 원래 뭐가 들어있겠어요? 앞부분까지 더해진 결과가 들어있겠죠. 그거에다가 더한 것을 다시 answer에 넣는 거죠. 자, 이 식을 우리가 배운 걸로 좀 단축을 해볼까요? 이 똑같은 대입하는 이 변수와 똑같은 현상이 있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플러스 이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답니다. 꼭 굳이 이렇게 안 바꿔도 정답 처리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거 한번 응용해 봐야죠. 이번 시간에 배운 거.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시험에 나오는 위주로만 또 이렇게 서머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행이 돼서 52가 딱 나오면 이 문제는 잘 풀었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안 나오면 왜 그런지 다시 또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실행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솔루션 메소드의 반환값은 52입니다. 제대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 1차 시에서 우리가 봤던 기출문제 경험하기는 답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답안 한번 다시 확인하실까요? n부터 m까지 매개 변수가 어떤 변수로 들어온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매개 변수를 쓰시면 되겠고요. 제가 플러스 이퀄로 바꿔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 폼은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기에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그 부분에다가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제가 그 2차 시에는 이제 과제가 나가는데요. 그 과제 또한 제가 첨부 파일 하나 드려요. 근데 그 파일을 자바 파일인데요. 뭐 메모장에서도 열리고 그래요. 근데 그 파일을 복사해서 아까 저처럼 복사해서 그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 만들고 그렇게 붙여 넣으세요. 그 자바 파일 만들어서. 그리고 다 완성을 한 후에 제대로 되시면 그 자바 파일만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자바 파일은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저장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src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new 클래스에서 만드신 게 보면은 뭐뭐점 자바로 저장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근데 제가 제출할 때 자바만 제출하세요 그랬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은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소스 코드를 이렇게 컨트롤 제가 A를 눌렀습니다. 이거는 모두 선택을 하는 건데요.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 넣어서 뭐뭐점 자바로 다시 저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시면 그거는 좀 곤란해요. 본인이 워크스페이스를 어디로 잡으셨는지를 안 다음에 프로젝트 폴더만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은 본인이 만든 프로젝트 있죠. 자, 그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한 후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그 속성이라는 그 메뉴가 있거든요. 그게 그 프로퍼티스예요. 속성 메뉴를 눌러보시면 이 속성 메뉴에서 로케이션이 있어요. 로케이션에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그 위치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브에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에 바로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거기를 찾아가 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드라이브에 가볼게요. 이 드라이브에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라고 여기 바로 있죠. 글씨 작아서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가 맞아요. 딱 들어가면 예시 1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로 딱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src라는 폴더 또 보이죠? 그럼 src 들어가 볼게요. 그럼 예시 1이라는 폴더가 있고 계속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솔루션 자바 있어요. 이 파일만 제출하시면 돼요. 과제로. 그리고 이 파일은 메모장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하고 메모장 하시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려요. 이제 과제 어떻게 하실지 아셨죠? 2차시에서 과제 내면 이렇게 해서 이 자바 파일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차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